자, 우리 신사고 국어 8단원 국어의 어제와 오늘 한번 해봅시다. 이건 중세 문법인데 좀 어렵죠. 그래서 일단 오늘은 8-1 국어의 변천과 발전을 먼저 할 건데, 사실 이거 하기 전에 선생님이 중세 문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수업한 이제 내용이 있어. 그래서 그거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이거를 듣는 게 확실히 편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기 전에 일단 그 강의 먼저 듣고 꼭 오세요. 자, 가도록 합시다. 대단원 시작하면 볼까요? 국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변하면서 오늘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국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단어의 의미도 변화가 되고 또 어떤 문법적인 것도 많이 변화가 되겠지. 그래서 이거 우리가 국어의 역사성이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국어를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야 된다. 당연한 얘기고요. 이 단원에서는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차이를 살펴봐서 국어가 변화하는 실체임을 이해하고 국어를 사랑하고 국어 발전에 참여합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 중세 국어는 언제고 현대 국어는 언제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중세 국어는요. 요 중세 국어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고려 시대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언제까지? 임진왜란 때까지입니다. 자, 훈민정음이 중간에 창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흘러서 임진왜란 때까지입니다. 임진왜란 때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더 이렇게 점점 흘러서 갑오개혁이 터지고, 그냥 좀 더 자세히 쓸까요? 임진왜란 때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갑오개혁이 일어나는데, 자, 우리 중세국어는 고려시대 시작부터 임진왜란까지인데, 요 훈민정음을 기준으로 고려시대부터 훈민정음 때까지를 전기라 그래요. 그래서 이때 중세국어를 전기 중세국어를 합니다. 괜찮니? 그 다음에 이제 훈민정음부터 임진왜란 때까지 이때를 후기 중세국어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훈민정음부터 시작해서 여기 임진왜란 때까지 이런 후기 중세국어가 바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한글을 배우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중세국어고요. 여기까지가 중세국어. 다시 얘기하면 고려시대부터 임진왜란 때까지. 그리고 우리는 그중에서 후기 중세국어를 주로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임진왜란부터 갑오개혁 때까지, 요때까지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근대국어랍니다. 근대국어. 근대. 그 다음 갑오개혁 이후, 이제 갑오개혁 이후 갑오개혁 후부터 지금까지. 괜찮니? 이런 거 우리가 뭐라 그래요? 현대국어라 합니다. 현대국어. 이렇게 얘기하면 됐죠. 그럼 고대국어 선생님 전에는 뭐예요? 고대국어 전에는 고려시대 전에 뭐냐면 고대국어로 하면 되겠죠. 고대국어. 이렇게 해서 우리 국어시대는 우리나라가 생기고 나서 언제까지? 고려전, 즉 통일신라 시대까지 이때 우리가 고대국어를 하고, 그 다음에 고려시대부터 임진왜란까지 이때 우리가 중세국어, 그 다음에 임진왜란부터 갑오개혁 때까지 이때를 우리가 근대국어, 갑오개혁 이후를 현대국어,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시대 구분인데 가끔 가다가 어떤 선생님께서는 이걸 조금 중시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 번 정도 보세요. 한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원 8-2겠죠? 뭐 언어 공동체마다 담화 관습은 습관이라면 돼. 담화는 이야기, 말할 때 습관이 있지. 우리는 담화 그런 관습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소통합니다. 이 단어에서 우리가 속한 언어 공동체 담화 관습을 성찰하고 이 단원 얘기예요.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기른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됐고요. 좋네요. 자,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8-1부터 갈게요. 알아두기 갑시다. 알아두기. 자, 언어의 역사성. 언어는 고정 불변하는 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변한다. 당연하고요. 단어 형태나 뜻도 변하고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음은 규칙과 문법 요소가 바뀌기도 해요. 이런 것을 뭐라 한다? 언어의 역사성. 그냥 쉽게 얘기하면 언어는 뭐 한다? 그냥 시간 흐름에 따라 바뀐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끝났네요. 자, 그 다음 갑니다. 국어의 시대 구분. 아까 선생님이 했죠? 다시 한번 보면 일반적으로
통일신라 시대까지, 다시 얘기하면 고려 건국까지를 우리는 고대 국어로 한다. 아까 선생님 얘기했어요. 고대 국어. 자, 그 다음에 고려 시대부터, 그 다음에 16세기 말이 언제지? 임진왜란 때까지. 이때 우리가 중세국어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이제 우리가 임진왜란 이후부터 19세기 말에 뭐 있었지? 가보개혁 있었지. 가보개혁 때까지를 근대국어를 한다. 그 다음에 가보개혁 이후를 우리가 뭐라 한다? 현대국어를 한다. 그리고 이제 중세국어는 전기중세국어. 선생님 전기중세국어 언제라 그랬죠? 전기중세국어는 고려가 건국되고 훈민정음 창제 전까지가 전기중세국어. 그 다음에 훈민정음 창제 이후부터 임진왜란까지가 후기 중세국어를 한다. 이렇게 시대 구문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좀 머릿속에 그냥 암기하는 게 여러분들 좋을 거예요. 한 문제 정도 어떤 선생님 보통 내시더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넘어갈게요. 자, 우리는 이제 오늘은 고대국어, 근대국어, 전기중세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후기 중세국어를 좀 볼 거예요. 자,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차이점 먼저 우리가 봅시다. 음운과 표기상의 차이점. 중세국어에 들어와서 예사소리, 된소리, 거세소리가 확립됐다. 야, 예사소리 뭐냐? 바다, 가자, 서해, 마누라야. 이렇게 해서 외우라 그랬죠? 우리 음운 파트에서 선생님 수업 들은 사람은 충분히 이거 이해될 거야. 그 다음 된소리는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지? 빠따, 까짜, 써. 이렇게 외우라고 했지. 거센소리는 파타, 가차. 이렇게 외우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사소리, 바다, 가자, 서해, 마누라야. 된소리. 빠따가자서 거센소리 파타카차 이렇게 외우라 했습니다. 그래서 중세국어 때 이렇게 예사된 거센소리가 확립됐다. 두 번째, 중세국어에는 이렇게 순경음, 비읍, 반침, 아래야 이런 현대국어에 없는 음운들이 존재했다. 이렇게 정리가 되었고요. 세 번째, 중세국어에는 어두장군이 존재했다. 어두장군 줄쳐봐. 선생님이 어두장군 설명하기 전에 선생님 여기다가 하나만 좀 필기할게요. 병서라는 걸 표기할게요. 병서. 자, 병서라는 글씨가 있는데요. 병서라는 건요. 우리가 각자병서가 있어요. 각자병서. 그 다음에 합용병서가 있어요. 합용병서. 근데 선생님 병서가 뭐예요 하면 나란히 쓰기예요. 뭐라고요? 나란히 쓰기. 나란히 쓰기. 즉 옆으로 쓰는 거란 뜻인데 우리가 각자병서는 똑같은 글자를 나란히 쓰는 거. 현대국어 얘기하는 된소리 같은 거 이렇게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읒, 쌍지 요런 거 우리가 각자병서라고요. 합용병서, 합용병서는 서로 다른 글자를 두 개를 쓰는 건데 우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옛날에는 하나는 비읍계가 있어요. 비읍계는 앞에 비읍으로 시작하면 돼요. 비읍 시옷, 그 다음에 비읍 디귿, 그 다음 비읍 기역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옷계가 있어요. 시옷계는 시옷 기역, 시옷 디귿 뭐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비읍 시옷계가 있어요. 비읍 시옷계는 비읍 시옷 기역, 비읍 시옷 디귿 뭐 이렇게 세 개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요 합용병서를 말이야. 우리가 초성 알지? 초성. 애들아 선생님이 수업 때 얘기했지만 초성이 뭐지? 학교에 학할 때 학이란 단어가 있으면 이 학이란 단어에서 초성은 뭐가 되죠? 초성 처음에 쓰는 것은 히읗을 쓰죠. 그 다음에 중성이 있죠. 중성은 뭐죠? 아를 쓰고요. 그 다음에 종성 마지막은 뭐 써요? 기역을 쓰죠. 즉 요 초성 자리에 합용병서를 쓰면 그걸 뭐라 그래요? 어두장군이라 그래요. 괜찮습니까? 초성 자리에 합용병서 쓰면 어두장군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렇게 비읍, 디귿, 아래야, 네모. 이런 우리가 어떻게 읽어 이거? 어떻게 읽어요? 자, 일단 초성을 보면은 이렇게 합용병서, 비읍계 합용병서 들어갔죠? 그래서 이렇게 비읍, 디귿. 자, 이런 거는 어떻게 읽냐면요. 우리가 뒤에 거를 해석하지 않고 앞에 걸 하나 더 이렇게 써요. 괜찮니? 그래서 빰 이렇게
읽습니다. 괜찮습니까? 아무튼 초성에 합용병설을 쓴 것을 어두자음군이라 그런다. 쉽게 얘기해서 어두장군은 어두에 어두 이퀄 초성에 자음을 군 무리지어 썼다. 여러 개의 자음을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대국어는 쓰지 않아. 근데 현대국어는 이제 겹받침으로 쓰죠. 아무튼 옛날에는 이렇게 어두장군이 있었다. 알아두셔야겠죠? 그 다음에 중세국어는 모음조화가 진짜 잘 지켜집니다. 아주.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세국어에서 에와 에는 현대국어와 달리 이중모음 발음한다. 현대국어는 단모음이죠. 자, 그다음에 중세국어는 성조가 존재했다. 이를 방점 표시했다. 성조,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했다. 이거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기본 개념 읽었으면 충분히 이해될 텐데 그래도 다시 한번 보면 점이 없으면 글자 왼쪽에 어디에 방점을 찍었는데 어디에 글자 왼쪽에 방점을 찍습니다. 어디에 글자 왼쪽에 점을 찍는데 점을 안 찍으면 무슨 소리예요? 평성입니다. 평성. 자, 평성은 무슨 소리죠? 낮은 소리입니다. 낮은 소리. 그 다음에 점을 몇 개 찍으면 점을 한 개 찍으면 자, 이거 무슨 소리예요? 거성입니다. 거성. 자, 거성은 무슨 소리? 높은 소리. 그 다음 점을 몇 개 찍으면 점을 2개 찍으면 얘는 뭐예요? 상성입니다. 상성. 자, 상성. 상성 무슨 소리? 자,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입니다.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훈민정음이 어디 있지? 여기 국어의 힘 귀 훈민정음 있잖아. 여기 보면 나란 말씀이까지만 해볼게. 여기 보면 나 왼쪽에 점이 없지? 점이 없으니까 문성이야? 평성이야. 그럼 낮게 발음해. 랏은 점이 하나 있으니까 거성. 말은 점이 2개니까 상성. 싸는 점이 없으니까 평성. 미는 점이 하나 있으니까 거성. 그래서 이렇게 읽어야 돼. 나, 랏, 마알, 싸, 미 이렇게 읽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읽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앞으로 쭉쭉 와서 이런 방점이다. 문법이기 때문에 본문 들어간 것보다 이런 개념어 잡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자, 중세국어는 이어적기, 그 다음에 현대국어는 끊어적기를 적었다. 자, 이어적기를 우리가 한자로 얘기하면 연철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연철. 이게 아무리 얇게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펜이 최대 얇은 게 되네. 자, 연철입니다. 연철. 그 다음 끊어적기는 뭐라 그래요? 분철이라 그래요. 무슨 적기? 끊어적기는 분철. 자, 예를 들어서요. 너무 얇다. 좀.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뒤에 받침 뒤에 사람 이렇게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이렇게 오면요.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적으면 이게 뭐예요? 이어적기입니다. 괜찮아요? 이게 이어적기고요. 그냥 현대 국어처럼 사람 이렇게 적으면 이거 우리가 끊어적기라 그래요. 끊어적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국어의 받침에는 주로 받침에는 몇 개만 썼다? 8개만 썼다. 이거를 우리가 몇 개라 그랬냐면 이거 우리가 팔종성법이라고 합니다. 팔종성법. 그래서 8개의 자음만 썼다 해서 그 대표적 자음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옛, 이응 이렇게 8개만 썼다.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음운과 표기상의 차이점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뭐의 차이점? 어휘상의 차이점. 자, 중세국어는 고유어의 비중이 높았대요. 중국, 몽골, 여진어의 외래어도 있었대요. 의미 변화가 일어난 어휘도 있었대요. 넘어가면 되고요. 문법의 차이점입니다. 중요합니다. 자, 중세국어에는 현대국어와 달리 주격조사 이만 존재했다. 그럼 현대국어와 달리니까 현대국어는 뭐가 있죠? 이와 가가 있죠? 중세국어는 이. 그런데 이 이도 쓰임에 따라 달라져. 우리 기억나니? 주격조사 뭐? 이도. 우리는 중세국어 때는 3개가 있다. 처음에는 이. 두 번째는 선생님은 짝대기라고 외우라고 그랬죠? 세 번째는 빵. 이렇게 외우라 했어. 자,
이는 언제 쓰냐? 앞말에 받침 있을 때, 즉 받침 뒤에 이를 씁니다. 주격조사 이 받침 뒤에. 자, 예를 들면 사람. 자, 앞말에 받침 있죠? 람. 그땐 주격조사 이가 씁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짝대기와 빵은 받침이 없는 거 뒤에 쓰겠죠? 짝대기는 이 외의 모음 뒤에 씁니다. 이 외의 모음 뒤에. 이 외의 모음. 예를 들면 우리가 부처님입니다. 부처. 근데 이건 여모음이죠? 그래서 이때는 주격조사 짝대기 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써요? 그러면 부태 이렇게 씁니다. 근데 부태라고 쓰지만 읽는 거는 부채라 읽으면 안 돼. 그냥 부처가 이렇게 읽으면 돼요. 자, 빵은요. 이 모음 뒤에 씁니다. 이 모음 뒤. 그래서 나는 비에 옷이 젖었다. 그러면 비 플러스 이때 비가 내린다 하면 되죠. 비가 내린다. 주격조사니까 비가 내린다면 비 뒤에 그냥 빵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냥 비 내린다 이러면 비 뒤에 주격조사 빵이 쓰였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자, 그다음 명사형 어미 음이 사용돼. 현대국어에는 명사형 어미 음이 사용돼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먹다를 명사형으로 바꿔봐. 먹음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다음에 뭐 뛰다는 뜀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중세국어는 음이 썼어요. 비슷하죠. 음이나 음이 비슷한데 뭐가 차이가 있냐? 아까 선생님이 우리 특징 중에 모음 조화가 잘 지켜졌다 그러잖아. 중세국어 모음 조화 때문에 음인데 앞말이 양성 모음으로 끝났으면 음이 와요. 그래서 양성 모음 뒤에서는 음이 오고요. 음성 모음 뒤에서는 음이 옵니다. 그다음 명사형 어미 기가 현대국어처럼 잘 쓰이지 않아요. 주로 이제 근대국어에 좀 많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을 실현하는 선어말 어미가 존재합니다.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일단 이 수업을 처음 듣는 애들한테는 어쨌든 해야 되는 파트예요. 선생님이 먼저 가볍게 보면요. 여러분 주체, 객체, 상대 높임의 개념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선어말 어미를 알아야 돼요. 일단 주체 높이는 주어를 높이는 거죠. 주어를 높이는 겁니다. 은는 이가, 즉 그 이가 이거 높이고요. 객체 높이는 목적어, 을을의 대상. 그 다음에 부사어, 누구에게 대상을 높이고요. 상대 높임은 청자를 높입니다. 듣느니. 자, 다음에 선어말 어미는요.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동사, 형용사, 먹다, 웃다 할 때 우리가 먹다를 예를 들면 먹다라 그러잖아. 먹다. 이때 이 먹을 어간이라 그래요. 그 다음 다를 어미라 그런데 이거 우리가 말 끝에 왔기 때문에 어말 어미라 그럽니다. 그 중간에 선생님이 뭐 높임이라든가 시제를 넣고 싶어. 이렇게 시제 얻다 이러잖아. 이걸 우리가 어말어미 앞에 왔다 그래서 선어말어미라 그래요. 그래서 결국 선어말어미란 것은 어디 뒤에 오고 어간 뒤에 오고 어말어미 앞에 온다. 그래서 우리가 선어말어미는 두 개가 있어. 하나 이렇게 얻같이 시제를 나타내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를 들면 가다인데 여기서 높이기 위해서 가시다. 이것도 선어말 어미인데 이거는 이제 높임을 나타내요. 높임. 그래서 우리가 선어말 어미는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와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가 있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선어말 어미는 어간 뒤에 어말 어미 앞에 쓰이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선어말 어미 특히 높임의 선어말 어미 이 높임의 선어말 어미의 종류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그 다음에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가 중세국어에 다 있었다. 현대국어에는 주체밖에 없어요. 선생님 문법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선생님이 중세 문법 수업한 자료가 앞에 있으니까 그거 다시 듣고 오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오프라인 수업한 애들은 그거를 3번, 4번, 5번 반복하고 이거 수업했을 때 되게 쉬웠어요. 아무튼 이렇게 하는 게 저 편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 일단 주체 높임 선어말이 뭐가 있냐면요. 주체 높임 선어말은 시와
샤가 있습니다. 시와 샤. 오케이. 시와 샤. 자, 이게 선어말 어미입니다. 이게 선어말 어미예요. 선어말 어미면 선생님 그 앞에 뭐가 온다 그랬죠? 어간이 온다 그랬죠? 어간의 받침. 그치? 그 다음 얘는 어말 어미가 와야겠죠? 그러면 이 시샤는 누가 결정하냐 하면 어말 어미가 결정합니다. 시 뒤에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말 어미가 오고요. 샤 뒤에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말 어미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 샤를 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머니께서 시장에 가, 고 하면 이때는 가, 시를 쓸까? 가, 샤를 쓸까? 어머니께서라는 주어를 높이기 위해서 자, 가 여기 자음 어말 어미가 요거 기억 자음으로 시작하죠? 요거 자음으로 시작하니까 가 시고 이렇게 합니다.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어머니께서 시장에 가아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이거 모음으로 시작하죠. 초성의 이응은 없는 거니까 그때 샤가 쓰입니다. 근데 이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 모음으로 시작하면 이게 보통 탈락을 해. 그래서 그냥 가샤 이렇게 주로 씁니다. 요거 주체 높인 선어머미는 시와 샤가 있다. 이거 좀 이따 우리 용비어천가에서 많이 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선생님 지울게요. 자, 지우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객체 높임 선어머 어미 한번 들어볼게요. 똑같아요. 이 틀은 똑같습니다. 이 틀은. 자,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요. 우리가 뭐가 있냐면 삽. 아하. 아이고. 삽. 잡. 앞. 이렇게 읽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 형태인 삽, 비읍, 이응, 잡, 비읍, 이응, 앞, 비읍, 이응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가지가 있다는 건데, 그러면 초성의 여기 시옷과 그 다음에 지읒과 그 다음에 세모는 누가 결정하냐? 아무래도 어간의 받침이랑 가깝겠죠? 어간의 받침이랑 가깝겠죠. 해서 어간의 받침에 따라 결정되는데 어간의 받침이 기역, 비읍, 시옷, 히읗으로 끝나면 그 뒤에 삽을 쓰고요. 디귿, 티귿, 지읒, 치읓으로 끝나면 잡을 쓰고요. 그 다음에 뒤에 받침이 없어. 모음으로 끝나거나 니은, 리을, 미음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울림소리죠? 요걸로 끝나면 세모를 씁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비읍과 비읍, 이응은 누가 결정하냐? 뒤에 어말어미의 첫 소리가 결정하는데 이건 묶어서 만약에 어말어미 첫 소리가 뭐로 하면 시작하면 자음으로 시작하면 그때는 비읍을 쓰고요. 만약에 모음으로 시작하면요. 그때는 비읍 이응을 쓴 다음에 연철돼요. 자, 연철. 자, 좀 어렵죠. 그래서 다시 한번 앞에 강의 듣고 오시고요. 선생님 예를 들면 좀 쉬울 수도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나는 할머님의 말씀을 목적어죠. 말씀을 듣고라고 했어요. 듣고. 자, 듣고라고 했으면 여기에 이 6개 중에 요 6개 중에 뭐가 들어갈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일단 앞말의 받침이 디귿이죠. 여기 디귿이 있고요. 그죠? 그럼 우리가 요 잡과 잡 이응이 오는데 뒤에가 기역으로 시작했죠. 자, 여기 자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비읍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듣잡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라 이렇게 오면 뭐가 올까요? 그러면 그때는 듣잡 비읍 이응이 온다 그랬죠. 자, 선생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랬죠? 연철된다 그랬죠. 연철. 그럼 연철을 어떻게 해요, 선생님? 하면 듣하고 요 비읍 이응만 뒤로 넘어갑니다. 요 비읍 이응만 뒤로 넘어가서 듣자봐 이렇게 됩니다. 듣자봐.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쓰였더라도 아하 여기 객체 높인 선어함이 잡이 쓰였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요렇게 했을 때
좁고 했을 때 뭐가 와야 될까요? 자, 앞말이 지으시고 여기 지읒 있죠? 그다음 뒷말이 자음을 시작했으니까 좆잡고가 되겠죠. 자, 이 단어는 음담패설이 아니야. 쫓잡고 누구의 말씀을 쫓고 따르다란 뜻입니다. 오케이? 우리가 너희가 음담패설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요렇게 또 요렇게 하면 이것도 뭐가 될까요? 자, 지읒을 시작했기 때문에 요 중에 하나 들어갔는데 이응으로 시작했으니까 뒤에 비읍 이응이 들어간 다음에 선생님이 어떻게 한다고 했지? 연철돼서 조자바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뭐예요?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는요. 선생님 이거 여러분들 스톱하셔서 필기하시고요. 다시 선생님 난 지울게요. 하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정정.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대 높임의 선어 어미는 청자를 높인다 그랬죠? 상대 높이는 이와 이시 씁니다. 그래서 이 이은 언제 쓰냐면 이은 평서형일 때 평서형 뭐뭐 했다 이럴 때는 이을 쓰고요. 의문형일 때는 이을 씁니다. 의문형 이렇게 하면 돼요. 사실 제일 어려운 게 객체 높임 선어만 어미고 주체도 좀 봐야 되고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야, 여기까지 해서 문법 개념 선생님이 가볍게 정리했고요. 이걸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지문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오히려 지문이 더 쉬운 것 같아. 언어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아까 얘기했지만 역사성. 지금의 국어도 그러한 변화의 결과다. 국어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고대 국어부터, 고대 국어 언제까지 우리나라가 알타여족을 받고 나서부터 언제까지 신라시대, 통일신라시대까지 그 다음에 현대국어까지의 변천 과정을 살펴봐야 한다. 근데 훈민정음 창제 이전 시기는요. 국어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별로 없겠지. 다행히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는 한글로 기록된 문헌들이 많이 남아있어 과거 국어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대요. 과거 국어의 모습을. 예, 여기서는 이제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제 때인 후기 중세국어 훈민정음 창제부터 언제까지 임진 외란 때까지의 국어를 특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현대국어와 비교해서 국어의 어떤 변천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봅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와우. 세종 어제 훈민정음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나이 아무튼 나이라 함난이라 뒹극에 달아 그치? 문자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네요. 중세국어의 자음책에 살펴보면 아까 했던 거 다시 봅니다. 예사소리 바다가자서의 마누라야. 된소리 바다가자서. 거센소리 파탁하자. 이게 세 결이 확립되었다. 음은 표기상 차이점. 그 다음에 자음에 요런 게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어두장금 존재했다. 아까 선생님 어두장금은 합용병설을 초성에 쓰면 그걸 어두장군이라 한다. 이런 얘기죠. 모음에는 아래야 이런 현대 없는 단어가 있었고요. 현대국어의 단모음인 에는 이중모음 발음됐다. 모음좌는 엄청 잘 찍혔다. 그 다음에 음의 높낮이를 통해 단어의 뜻을 분별하는 성조가 있었다. 성조는 글자 왼쪽에 방점을 찍었다. 점이 없으면 평성, 낮은 소리. 점이 하나면 거성, 높은 소리. 점이 두 개면 상성, 낮았다가 높아진 소리.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됐고요. 우리 그 오른쪽 보면요. 훈민정음입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세종대왕께서 1443년에 창제했고요. 됐죠? 야, 그럼 여기서 퀴즈. 훈민정음은 누가 만드셨게? 1번 세종대왕님 혼자. 2번 세종대왕님 플러스 누구죠? 집현전 학자들. 3번 세종대왕님은 관리 감독 시키기만 했고 집현전 학자들이 만들었다. 정답은 1번 세종대왕님이 혼자 방 안에 짱 박혀서 만든 글자입니다. 대단한 분이죠. 천재야 천재. 자, 다음 어두장구입니다. 단어 첫머리에 2개 이상의 자음이 온다. 비분절음은 홀로 쓰이지 못하고요. 그냥 뭐 소리의 길이, 높이, 세기를 말한대요. 방점, 점이 없음 평성, 낮은 소리. 점이 하나면 거성, 높은 소리. 2개면 상성, 낮았다가 높아진 소리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하나 설명 안 한 게 있는데 만약에 글자의 받침이 기역, 디귿, 비읍 거꾸로 읽으면 바다가 그치? 바다가자 할 때 바다가 등에 안 울린 소리 끝나면요. 방점으로 성조는 구분한데 빨리 입을 닫으라는 입성으로 발음나 해서 닫, 각 이런 식으로 입을 빨리 닫아 해서 입성까지 해서 입성 아까 설명 안 했어요. 근데 입성까지도 있어요. 이렇게 알면 돼요. 그냥 받침이 비읍 받아가면 받침이 비읍 디귿 기역이면 입을 빨리 닫으라는 오케이 입성이다. 하지만 소리의 높낮이는 위에서 얘기했지만 평성, 거성, 상성으로 가고요. 입만 빨리 닫아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각 이렇게 해서 점이 하나면 점이 하나 있기 때문에 거성으로 읽 때 각 이렇게 읽 때 입은 빨리 닫아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핵심 정리 다시 보면요. 훈민정음 창제 됐고요. 그 다음 의문상투치 아까 또 했던 거 분절음은 자음 예사된 거센 소리 있었다. 뭐 이런 자음이 있었다. 어주장구 있었다. 모음 아래아 있었다. 애가 이중모음이었다. 모음조화 잘 지켰다. 비분절음은 방점을 찍어 성조 표시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모음조화 혹시 아나요? 아 모음조화 이거 해야겠다. 모음조화를 해야겠네요. 선생님 모음조화를 잠깐 보면요. 두 음절, 두 글자야. 글자 이상의 단어에서 뒷모음이 앞모음의 영향으로 그와 가깝거나 같은 소리 나는 건데요. 알록달록 얼룩덜룩 졸졸 주주 같은 양성모음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어울리는 게 바로 모음조화다. 그래서 중세구에서는요. 아래와 아와 오와 우가 모음조화에 서로 대입됐다라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생각보다 모음조화를 좀 어려워해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 모음조화를 현대국어로 잠깐만 필기해서 한번 잠깐 보면 이거 딴 데다 필기하세요 여러분들. 딴 데다 필기하세요. 자 현대국어에서요. 모음을 보면요. 모음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단모음, 이중모음 이거 말고요. 단모음, 이중모음 이거 말고 모음의 특성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가지가 있죠. 전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양성모음이 있어요. 양성모음. 두 번째는 중성모음이 있어요. 중성모음. 그 다음 세 번째는 음성모음이 있어요. 음성모음. 자, 중성모음에 뭐가 있냐면요. 의와 이가 있어요. 의와 이. 오케이? 의와 이. 아무것도 튀어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의와 이가 있는데요. 이 의와 이를 붙이면 이렇게 의, 이 하면 그래프가 되죠. 그죠? 우리 수학에서 이 그래프. 얘들아 그래프에서 양성으로 가려면 위로 가야 돼? 아래로 가야 돼? 위로 가야 되죠. 그 다음에 오른쪽 가야 돼? 왼쪽 가야 돼? 오른쪽 가야 되죠. 그래서 양성 모음은요. 중성 모음에서 위로 올라가거나 오른쪽 가거나 위로 올라가거나 오른쪽 가면 양성이고요. 반대로 음성은 반대로 아래로 내려가거나 왼쪽 가거나 또 아래로 왼쪽 이러면 음성이에요. 괜찮니? 그래서 우리가 모음 조화는 양성은 양성끼리 놀고요. 음성 모음은 음성끼리 놀란 얘기인데 우리가 명령형 어미 현대국어의 명령형 어미는요. 현대국어의 무슨 어미? 명령형 어미. 명령형 어미는요. 세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죠. 아라가 있고 대표적으로 어라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게 왜 아라하고 어라가 두 개 있냐면 이게 모음 조화 때문에 그래. 예를 들어서 밥을 먹다. 먹 뒤에는 아라가 오니 어라가 오니 그때는 어라가 와요. 왜 어라가 오냐면 이때 먹의 어가 뭐야? 먹의 어가 음성이죠. 그러면 뒤에 음성 명령형 어미가 와야 돼요. 이게 바로 모음 조화야. 그럼 영화를 이때는 아라가 오겠죠. 왜? 이때는 오와 양성이니까. 근데 이게 현대국어에 와서는 많이 지키진 않아. 물론 그래도 지키려고 좀 하지만 많이 지켜지진 않는데 중세국어는 정말 잘 지켰다. 선생님 근데 중세국어의 아래아는 무슨 성이에요? 아를 그러니까 아래아도 양성으로 봐야 돼요. 양성. 괜찮니? 그런데 선생님이 중세국어를 좀 이제 보면 이건 현대국어였고요. 중세국어에서는 아래아가 있었지. 이게 양성인데 신기하게
이 의 있지 의. 현대국어의 중성 모음인 의가 중세국어에서는 음성 모음이에요. 음성 모음. 그래서 이걸 의가 음성 모음이다. 중세국어에서는. 그래서 중세국어에서는 중성이 이밖에 없었다. 요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요렇게 보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2번 문제 그냥 이걸 모음 좋아라 그럽니다. 그다음 2번 문제 중세국어의 의문상 특징 파악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건데 여기 쓰면에서 선생님 2번에 쓰면에서 요거 쓰가 아까 뭐랬죠 선생님이 예사소리 뭐지? 바다가자서의 마누라야. 된 소리는 빠따까짜 써지? 그럼 이거는 거센 소리가 아니라 된 소리다. 이렇게 하면 되죠. 거센 소리는 파타차카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요 세모라든가 그 다음에 순경은 비읍 이응 같은 게 요런 게 이제 쓰였다. 알면 되고요. 요런 거 세모. 그 다음에 방점 글자 왼쪽에 방점 찍혀 있죠. 쓰였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합용병서가 초성에 쓰여서 어두장군 쓰였고요. 아까 아래야 너무 많이 쓰였죠. 여기는 근데 아래야 쓰였다 해서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가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또 두 번째 장 들어가죠. 이 시계는 받침이 있는 체연이나 어간에, 즉 받침이 있는 체연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어미 결합하면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다. 이콜 이어적기 연철이다. 그래서 사슴이 깊은 이렇게 했다. 현대국어는 어떻게 한다? 분철 쓴다 했고요. 받침은 주로 8글자를 쓰였다. 괜찮니? 그 8글자는 음절 말에서 8개 자음이 발음됐기 때문에 발음되는 것만 쓴 겁니다. 괜찮습니까? 현대국어는 이제 7개만 발음되죠. 우리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 그러는데 시옷이 없죠. 여기 시옷이 없죠. 아무튼 그렇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될 게 요 받침 팔종서법 선생님이 잠깐만 보면요. 우리 중세국어는 사실 세종대왕께서 뭐 할 때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 만들 때 받침은 따로 만들지 않으시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니 얘들아? 종성은 부용해라 사용해라 뭐를? 초성 거 사용해라. 그래서 초성이 총 17자를 만드셨는데 받침은 그냥 초성에 있는 17자 써도 된다. 이렇게 하셨어. 그런데 정작 그 뒤에 가서는 팔종성법밖에 안 하셨다. 요 두 개는 여러분들 외우셔야 됩니다. 즉 무슨 표기? 우리 종성 표기, 받침 표기. 종성 이콜 받침이죠. 받침 표기는 두 개가 있었다. 하나는 종성 무용 초성, 또 하나는 팔종성법. 이렇게. 선생님 제가 이거 어떻게 구분합니까? 일단 종성 부용 초성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받침에는 부용 사용해라 초성. 초성에 쓰일 수 있는 자음을 다 써도 된다. 이러고요. 팔종서법은 그중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그 다음에 시옷, 그 다음 옛, 이응을 써라 이거야.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되게 쉬워요. 우리가 꽃 할 때 이렇게 치읓으로 써버리면요. 이거는 무슨 표기한 거야? 여기 8개 해당하지 않지 치읓이. 그럼 얘는 종성, 부용, 초성으로 썼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꽃 뒤에 지읒으로 쓰면 이것도 종성, 무용, 초성인데 꽃을 시옷으로 표기하면 여기 시옷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팔종성법으로 표기했구나. 얘네 둘은 종성, 무용, 초성으로 표기했구나. 이러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어휘상의 차이입니다. 고유어의 비중이 컸다. 그 다음에 외래어도 존재했다. 뭐 붓, 먹, 몽골에서 나온 바툴 이런 거, 여진, 투먼 이런 거, 투먼 두만강이에요. 또 어휘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다. 값이 나가다의 중속어 싸다는 값이 나가다 이걸 뭐야? 비싸다죠. 그런데 현대국어는 싸다, 저렴해지다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가면 될 것 같네요. 자, 좋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핵심 정리 보면요. 이어적기 했다. 현대는 끊어적기 했다. 받침은 주로 가나다라 마바사 옛 이응 8글자에 썼다. 아마 이거는 그 당시 발음 나는 게 8개였을 거다. 근데 우리 현대고는 받침에는 27자가 쓰이죠. 이해됩니까? 쓰이는 거 이렇게 쓰이고 나는 소리는 7개밖에 소리가 안 난다. 하지만 쓰이는 거는 이렇게 27자가 쓰였다. 옛날에는 주로 8개만 썼다 이거고요. 어휘상의 특징, 고유어 비중이 많았다. 외래어도 존재했다. 중국에서 온 거 붓, 멋, 몽골, 바톨, 여진, 투먼. 시간이 흐르면서 어휘가 변한다. 이렇게 가면 될 것 같네요.
자, 이제부터 좀만 이제 문법적, 자, 이제부터 핵심이죠. 문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중세국어에는 주격조사는 이만 있다. 가는 없었다. 이도 환경에 따라 이로 쓰이고 짝대기로 쓰이고 생략된다. 언제 이로 쓰이죠? 아까서 얘기했죠. 자음으로 끝난 체언디. 즉 앞말에 뭐가 있을 때 앞말에 이렇게 받침이 있으면 선생님이 주격조사 이를 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받침이 없는 말 중에서 뭡니까? 이나 혹은 반모음 이외의 모음일 때는 요 짝대기를 쓴다. 그래서 붙여. 처는 여죠. 그죠? 이 여는 반모음 이 플러스 어로 끝났죠. 어가 결합하기 때문에 그때는 뭐예요? 짝대기를 붙인다. 주격조사에서 부태 요거 붙은 거죠. 다시 이나 반모음 이로 끝난 체언디. 그다음에 이나 반모음 이로 끝나는 체언디에는 빵 생략 빵을 한다. 그래서 불휘는 이때 휘의 이 위는 뭡니까? 우 플러스 반모음 이가 결합됐다. 요 반모음 이. 그래서 이때 주격조사는 빵을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 또 했던 거 현대국어는 명사형 어미 뜀 이런 식으로. 근데 중세국어는 옴이나 움이 쓰였다. 마찬가지로 음도 뭐다? 모음조와 의해서 결정되죠. 양성 뒤에서는 음성 뒤에서는 명사금이 기는 쓰이긴 했는데 거의 잘 안 쓰였습니다. 자, 다음에 높임의 선어멈이 주체 높임, 객체 목적어나 부사 높임, 상대 높임 모두 다 선어멈이 썼다. 현대국어는 달라. 왜? 현대국어는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만 씁니다. 현대국어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그것도 시만 씁니다. 시.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아까 중세국어는 주체 높임에는 시샤. 샤는 모음어미 앞에서 객체는 삽잡 앞. 상대는 이시 있다. 이거 선생님이 했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특히 이제 객체 높임이 좀 어려운데 삽 이거는 어간의 끝소리가 아까 기역, 비읍, 시옷, 히읗. 그 다음에 잡은 드트즈츠, 앞은 아까 선생님이 울림소리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자음으로 시작하면 그냥 삽, 모음 시작하면 삽 아래 이응 쓴다.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요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아래를 한번 우리가 처리해 볼까요? 자, 갑니다. 자, 현대국어 보면서 보세요. 야수이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선생님 여기서 하고 싶은 건요. 일단 요거 이응 동그라미 받침에 시옷 또 슝의 이응 동그라미. 요거 우리 뭐라 그러죠? 요거 우리 오늘은 하지 않았는데 선생님 그 앞에 선생님 꼭 듣고 오라고 했던 그거 보면 나왔는데 이거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요거를 동국 정운식 한자음 표기라고 합니다. 동국 정운식 한자음 표기. 중국 원음에 가깝게 발음하기 위해서 받침이 없는 한자어 받침에 이응을 음가 없는 이응을 붙여주는 게 동국정운식 한자 표기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요거 뭐죠? 요거 주격조사죠. 주격조사. 왜 짝대기 썼습니까? 요 이응은 원래 없는 거라고 했죠. 우리 현대고 보면 야수라 적혀 있죠. 그래서 원래 수예요. 이 글자가 수예요. 요 한자가. 그럼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모음을 끝났고 이나 반모음 이외의 모음이기 때문에 짝대기 주격조사 썼습니다. 자, 이거 이거 뭐야? 야수가 주체죠. 목련에게입니다. 에게. 자, 세존의 안부. 자, 묶어봐. 요거 세존의 안부. 이렇게 묶었을 때 중요한 건 뭡니까? 요 시옷입니다. 뭐라고요? 요 시옷. 요 시옷의 이름은 뭡니까? 요거 관형격 조사입니다. 뭐라고요? 관형격 조사. 현대국어의 관형격 조사는 의가 있죠. 옛날에는 시옷이 있었는데요. 왜 시옷을 썼냐 하면 시옷을 언제 쓰지 우리가? 무정명사디나 높임의 유전명사인데 세조는 높임의 대상이니까 높임의 유정명사 뒤에 썼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갑니다. 야수가 목련한테 세존의 안부를 묻잡고 중요한 거 나왔다. 짭. 무슨 높임 선어멈이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괜찮니? 뭘 높여요? 그러면 세존의 안부를 높여요. 오케이? 세존의 안부를 높여요. 근데 왜 잡을 썼어요? 자, 지읒을 쓴 이유는 앞말의 받침이 디귿이고, 그죠? 그 다음에 비읍 아래 이응을 안 붙인 이유는 뒷말의 첫 소리가 기역이기 때문입니다. 자음으로 했기 때문에 잡을 써요. 이 잡은 누굴 높여요? 1번 야수, 2번 목련, 3번 세존의 안부 이콜 3번 세존의 안부를 묻습니다. 안부를 높여요. 그래서 야수가 목련에게 세존의 안부를 여쭙고 여기까지 잘라. 여쭙고 그 다음에 니르샤데 샤 나왔다. 주체 높임 선어멈이 샤. 이거는 주체 높이니까 누구 높여요? 야수를 높입니다. 오케이? 야수 높여요. 선생님 근데 샤면요. 시샤가 있는데 샤면 뒤에 모음으로 시작해야 되지 않나요? 맞아요. 여기 아가 있었을 거여서 니르 샤아 된데 요 아가 탈락해서 그냥 샤대로 한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무스무라 오신이 있고 자 선생님이 오신이 있고도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거 시 그 다음에 잇 그 다음에 고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시도 주체 높인 선어 범인가 누굴 높여 이때는 자 다시 이거 우리 현대어로 보세요. 야수가 목련에게 세조의 안부를 여쭙고 말씀하시기를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누구는 누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거겠지. 오셨습니까에서 주체는 누구야? 오셨습니까의 주체는 목련이지. 그치? 목련. 목련이한테 야수가 뭐라 그래? 아유 세조는 잘 계십니까? 그리고 목련께서는 여기에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거지. 무슨 일로 오시의 주체는 목련이야. 오케이? 그래서 주체 이때는 목련을 높이는 선어머미를 썼다. 그 다음에 여기 잇 있잖아. 잇은 아까 무슨 높임의 선어머미라 그랬죠? 잇은 상대 높임의 선어머미라 했죠. 상대 높임. 상대 높이면 여기서 누구야? 청제죠. 청자. 청자가 누구죠? 여기서 그러면은 목련이죠. 그럼 얘도 목련이를 높여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여기까지 온 주체도 목련이고 이 대화를 듣고 있는 청자도 목련이에요. 그 다음에 고는 의문형 종결음인데 여기서는 3인칭. 그죠? 그 다음에 설명 의문문. 설명 의문문의 종결어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정리했는데 다시 한번 봤을 때 시험 문제 나올 거 일단 현대국어로 먼저 볼게. 야수가 목련한테 목련이가 그 야수를 찾아온 거죠. 그래서 야 목련한테 어유 오랜만입니다. 세존께서는 잘 계십니까? 하는 세존의 안무를 누구한테 여쭈고 그 다음에 야수가 말씀하시길 또 근데 목련은 여기에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 이거 우리가 문법 용어를 다시 보면 시험 문제 나올 거. 자 야수가에서 뭐가 나오죠? 야수가에서 일단 동국정식 한자음 표기 이거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주격조사 짝대기를 썼다. 우리 주격조사는 이 짝대기 빵 중에 짝대기 썼다. 그 다음에 목련에게 세존의 안부를 묻잡고 여기서 나올 것은 시옷. 요 시옷은 세존이라는 높임의 유정명사 뒤에 쓰이는 관형격 조사고요. 묻잡고에서 잡은 객체 높임 선어범인데 이 잡이 높이는 대상은 세존의 안부고요. 왜 잡이 쓰였냐면 앞말의 받침이 디귿, 뒷말의 첫 소리가 자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잡이 쓰이고요. 니르샤데 샤는 주체 높임 선어범인데 여기서 말한 주체는 야수다. 그 다음에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해서 시 오는 주체 여기서 온 주체는 야수가 아니라 목련이다. 오케이 목련이고요. 그 다음에 잇은 뭡니까? 이거는 상대 높임 목련 청자 상대 높임의 선어범이고요. 고는 3인칭 설명 의문문에 쓰는 의문형 종결어입니다. 이렇게 동국정식 한자 표기 그 다음에 종결어미 설명 의문문에 쓰는 의문형 종결어미 이런 거 앞에 선생님 강의 꼭 다시 들으셔야 해요. 이거 교과서 말고 중세문법 설명한 강의 있어요. 요것도 편합니다. 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난 이렇게 낼 것 같아. 내가 학교 선생님이라면 여기엔 주체 높임이 샤와 시가 쓰였죠. 맞죠? 샤도 쓰이고 시도 쓰였는데 여기에 쓰인 주체 높임 선어범이 샤와 시는 둘 다 동일한 대상을 높인다.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틀렸죠? 왜요? 위에 샤는 야수를 높이고요. 아래 시는
목련 높여. 주체가 다른 거죠. 말하는 거의 주체는 야수지만 온 거의 주체는 목련이니까 다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여기 필기 안 돼 있는 잇, 고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관형격 조사 시옷, 잡 이런 거. 잡은 누구 높인다? 세존의 안부를 높인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 아래 보면요. 중세고와 현대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중세고가 변화를 거듭해서 현대고의 모습을 갖추게 됐기 때문에 공통점 많다. 그래서 뭐 중세고를 잘 이해해서 현대국어에 뭐 잘 이해하자 이런 얘기 같습니다. 자, 다음 장 이제 핵심적인 보면요. 주격조사 또 한번 얘기하지만 이만 쓰였는데 짝대기 생략이 되기도 했다. 현대고는 이 가가 쓰였고요. 어차피 이 글의 학습 목표가 이 단원의 학습 목표가 중세와 현대를 구분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명사형음이 옴과 음이 주로 사용됐고요. 기는 쓰이지 않았다. 현대는 음이 썼다. 그 왜 중세는 옴과 음이 썼냐 하면 왜 그랬다? 모음 조화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높임의 선어함이 주체 높임은 시샤. 뒤에 자음을 시작하면 시. 뒤에가 모음을 시작하면 샤. 객체 높임 샵, 짭, 앞. 앞에 받침 기역, 비읍, 시옷, 히읗, 삽. 드트, 드츠, 잡. 울림소리 앞. 귀찮아도 반복을 해야 외울 수 있습니다. 뒤에 모음을 시작하면 비읍, 자음으로 시작하면 비읍, 모음으로 시작하면 비읍, 이응으로 한 다음에 이어적게 한다. 그 다음에 상대 높임 선어함이 이와 잇, 이는 평서, 잇은 의문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현대국어는 주체 높임 시만 쓰인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됐죠? 자,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이번 문제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선생님 다 설명했으니까. 자, 요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뒤에 왜 이렇게 많아. 자, 뒤에 이제 우리가 훈민정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훈민정은 그냥 스트레이트로 분석할게요. 자, 좀 필기할 게 많겠네. 이거 좀 얇게 해야겠다. 자, 훈민정음 분석하면 일단 세종어제 훈민정음의 서문을 읽고 차이점 파악해보자. 자, 여기 일단 보면요. 여기 색칠돼 있지만 동국정시 한자음 표기, 우리말 한자음을 중국 원음에 가깝게 표기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표기했습니까 하면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받침이 없는 한자 아래다가 이렇게 음가 없는 발음 안 하는 이응을 넣는다. 그 다음 초성에 이렇게 여린 히읗. 초성도 이제 음가가 없는 이응이 들어갈 자리에 여린 히읗을 쓴다. 이런 거 우리가 동국정시 한자음 표기를 합니다. 동국정시 한자음 표기를 쓰면요. 얘는 발음은 하지 않아요. 뭐 하지 않는다? 발음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세, 종, 제, 훈, 민, 정, 이렇게 읽는다. 하지만 표기만 이렇게 한다 하면 되고요. 자, 이제 뒤에 들어가면요. 나란 말씀이 자, 요거 먼저 묶으세요. 여기서 시험 문제에 나올 거 몇 개 있는데 첫 번째 요 시옷. 요 시옷은 아까 관형격 조사라 그랬죠. 그런데 이때는 높임이 아니라 이때 시옷은 무정명사 뒤에 씁니다. 뭐라고요? 무정명사 뒤에. 무정명사 뒤에 쓰인 시옷입니다. 우리가 관형격 조사 옛날에 시옷이 있었는데 시옷은 두 군데에 쓰입니다. 첫 번째는 어디에 쓰여요? 첫 번째는 무정명사 뒤에 쓰이고요. 두 번째는 높임의 유정명사 아까 부처 뒤에 쓰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말씀이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말씀 플러스인데 요거 선생님이 여기 적혀있지? 주격조사 뭐가 쓰였어요? 요 이가 쓰였습니다. 괜찮아? 왜요? 앞말에 받침이 있으니까. 그 다음 무슨 적기 했어요? 이어 적기 했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갈게요. 요 말씀이란 단어는요. 옛날에는 말 전체였어. 옛날 말 랭귀지 언어 전체였는데 지금 말 중에서도 높임말에만 해당하죠. 지금은 높임말에만 해당하죠.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의미가 어떻게 됐다? 축소됐다. 의미가 어떻게 됐다고요? 축소됐다.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미 축소의 단어. 그래서 말씀입니다. 자, 우리나라 말씀이 중국에 달라. 자, 이 동그라미 쳐봐. 이 애는 현대 국어의 와, 과 똑같아. 뭐랑 똑같다고요? 와, 과. 현대국어 와, 과. 그래서 이거 우리가 비교 부사격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와 달라. 뭐 배는 사과와 달라. 이렇게 뭐와 다를 때 와, 과에 해당하는 옛날엔 이걸 애로 썼다. 와가로 쓰지 않고 애로 썼다. 이렇게 하면 돼요. 달아. 여기까지 자를게요. 달아.
이게 다르다 플러스 안돼. 너희들 활용 보면 현대국어는 어떡하죠? 다르다 플러스 아 하면 달라라 그래. 그지? 너무나도 달라. 그래서 리을 활용이 되죠. 리을로 바뀌는데 중세국어는 뭘로 바뀌었다? 리을 이응으로 바뀌었다. 요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올 거 일단 우리나라 말씀에서 뭐야? 무정명사 뒤에 관형격 조사 시읒, 말씀 의미 축소, 그 다음에 주격 조사 이어적기. 중국의 이 애는 현대 국어의 와, 과에 해당하는 비교 부사격 조사로 쓰였다. 그 다음에 달아는 현대 국어는 리을인데 중세 국어는 리을 이응을 활용을 했다. 그 다음에 문자 얘도 동국정시 한자 표기. 그 다음에 와로는 여기 뭐라 적혀 있어요? 공동격 조사라고 적혀 있는데 그냥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공동격 조사인데 그냥 뭐로 해석하면 돼요? 여기서는 그냥 와는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문자 와는, 그지? 예를 들면 한자 와는 이런 식으로 와는. 그래서 공동격 조사로 그냥 외우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씀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는 서로 뭐에 통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 아니하시까지 잘라볼게요. 오케이,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인데 이건 모음조화 때문에 썼어. 왜냐하면 여기 서가 이게 어가 음성 모음이죠. 음성 모음이면 선생님 뒤에 뭐가 와야 된다고 그랬어? 음성이 와야 된다 했죠. 그래서 로가 오면 양성이잖아. 그래서 으라는 음성 모음이 쓰였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우리 중세국어에서는 으가 음성 모음이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사마띠 시험 문제 나와요. 이 맛이 원래는 여기 적혀있지. 기본형이 치읓인데 치읓으로 썼으면 선생님 이거 무슨 표기? 종성표기? 종성부용 초성이죠. 근데 시옷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얘 무슨 종서법 썼다? 팔종서법 썼다. 오케이? 그 다음에 아니할시 리을시 할시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리을시는 때문에란 뜻입니다. 괜찮습니까? 때문에. 그래서 이거 우리가 뭐라 그러죠? 뭐뭐하기 때문에 이유를 나타내는 종속적 연결어미라고 해요. 그냥 때문에라 해석만 하세요. 여기까지 잘라볼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만 보면 첫 번째 나라 말씀이 일단 세종 어제 훈민정음에서 동국정시 한자 표기했고요. 하나만 더 보면 글자 왼쪽에 뭐 찍었죠? 방점을 찍었죠. 방점을 찍어서 뭐 표시? 소리의 높낮이인 성조를 표시했다. 그 다음 나라 말씀에서 시험 문제 나올 거 몇 개? 3개인가? 4개 아닌가? 라세 무정명사 뒤에 관형격 조사 시옷, 말씀 의미 축소, 주격 조사 이어적기 4개죠. 중국의 비교 부사격 조사, 현대 국어의 와, 과에 해당하는 비교 부사격 조사, 리을 이응 활용, 문자 동우절시 표기, 와로 공동격 조사, 와는 서르 모음조화 지키기 위해서 로가 아니라 으가 썼다. 사마띠 무슨 종성법? 팔종성법. 아니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니? 자, 여기까지 해석하면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과 달라요. 무슨 정신? 자주정신이 쓰였네요. 그래서 자주정신 쓰였어요. 그 다음 갑니다. 이런 전차로는 까닭으로인데 지금 쓰여 안 쓰여? 안 쓰이지? 이 어휘는 어떻게 됐습니까? 소멸됐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어린은 옛날에는 나이가 어리다가 아니라 옛날에 뭐야? 어리석다죠. 지금은 나이가 어리다로 바뀌었기 때문에 의미가 이동했어요. 어린 백성이 와우 주격조사 있었다. 왜 있었죠? 앞말에 받침이 있기 때문에 니르고저. 자, 원래는 이르고저인데 니라 했어요. 왜? 초성의 현대는 니은을 못 쓰죠? 두음법칙 적용하지 않았죠? 니르고저 할 바가 있어도야. 바가야. 이게 주어인데 주격조사 아로 끝났기 때문에 주격조사 이를 썼다. 요거 알아두세요. 주격조사 이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뜻 여기서 제는 이게 제일 중요한데 마침내 제 뜻을 해서 제는 원래 뭐야? 자기의란 뜻이 현대국어로 얘기하면 저의야. 저 플러스 짝대기야. 근데 이게 마침내 자기의잖아. 형태는 뭔데? 주격조사 같은데 그죠? 얘는 뭘로 쓰였을까요?
형태는 주격 조사인데 얘는 관형격 조사로 쓰였어요. 의로. 요게 좀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형태는 짝대기지만 주격 조사 형태지만 기능은 관형격 조사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침내 자기의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뜻을. 자, 뜻을 보면요. 요렇게. 자, 뜻을 보면 뜻 플러스 을이죠. 여기서 요걸 뭐라 그러죠? 아까 선생님 얘기했지만 어두장군 그 다음 무슨 적기 했다? 이어 적기 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기 뜻을 싫어 표디 구개음화 적용 안 됐죠? 못할 놈이 뭐야? 놈은 옛날에 사람인데 지금은 그중에 남자만 얘기할까 의미 축소. 그 다음 주격조사 뭐예요? 놈 뒤에 주격조사 이가 쓰였겠죠. 받침 있으니까. 그 다음 이어졌겠죠? 많다. 여기까지 자르세요. 그래서 두 번째 구절 선생님이 형광펜으로 굳이 나누자면 첫 번째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라 문자가 서로 사마티 아니야시. 이게 첫 번째 문장이고요. 두 번째 문장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말하고자 할 바가 있어도 자기 뜻을 실어 펼치지 못할 놈이 많다. 이게 두 번째 문장인데 여기에 문법을 다시 정리하면 전차로 어휘 소멸 어린 옛날에는 어리석은 지금은 나이가 어린 의미 이동 백성 이 주격조사 왜 앞말에 받침이 있으니까 니르고저 두음법칙 적용 안됨 할 배는 바 플러스 주격조사 짝대기 있어도 마침내 제는 저 플러스 주격조사 짝대기가 아니라 관형격 조사 짝대기 뜨들 어두장군 플러스 이어적기 싫어 표디 현대국어에는 뒤에 이 짝대기가 오면 지가 되는데 그걸 구개음화라는데 구개음화 적용 안 돼서 그냥 표디 못할 놈이는 놈 플러스 주격조사 놈은 사람인데 지금은 남자만을 얘기하니까 의미 축소 그 다음에 이어적기 많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네. 자, 내는 뭡니까? 이 내는 주격조사 쓰였죠? 나 플러스 짝대기지. 내가 이를 윙하여 딱 봐도 위하여죠. 이거 동전 표기 어여삐 여겨 어여삐 불쌍히 여겨 그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겨. 어여삐는 근데 현대고는 예쁘다로 했으니까 의미 이동이고 이거 어여삐 여겨 여기까지 잘라봐. 무슨 정신? 불쌍하게 여겨 애민정신. 그 다음에 새로 스물. 자, 스물 현대국어는 스물이라 그러죠. 스물 발음이 편하게 원순 모음화 했거든. 원순 입술을 둥그렇게 만든 원순 모음화를 현대고는 발음 편하게 했는데 옛날에는 그냥 스물 원순 모음화를 적용하지 않고 스물 이렇게 적었습니다. 28자를 만드니 여기까지 잘라봐. 만드니 무슨 정신? 만들었으니까 창조 정신. 그래서 세 번째 문장을 선생님이 다시 보면 여기까지. 그래서 내 주격조사 짝대기 이를 윙 동국정시 한자음 표기 하여 어여삐 의미 이동 여겨 뭡니까? 이 여겨도 뭐 두음법칙 적용 안 되면 해도 되겠죠? 여겨 두음법칙이 적용 안 됐다. 애민정신 새로 스물 뭡니까? 원수모마 적용 안 됨. 여덟 글자를 짱 얘도 동국정시 한자음 표기를 만드니 창조정신. 마지막 사람마다 하여 이거 이거 뭐라 했죠 선생님이? 각자 병서라고 그랬죠. 나라에 쓰기 각자 명서. 사람마다 하여 수비 쉽게 익혀 이퀄 배워 날로 수매. 자, 수매란 단어 되게 중요해.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자, 그래서 수매는요 우리가 쓰다 사용하다 use 건데 선생님 여기다 쓰면 쓰다 라는 뜻이야. 오케이? 영어로 use 사용하다 플러스 명사형 명사형. 현대고에는 뭐가 있다 했죠? 음이 있다 그랬죠. 여기 해당하는 있고 플러스 부사격조사 애가 쓰였는데 이때 선생님이 요 의가 무슨 모음이라 했죠?
음성 모음이라 했죠. 그러면은 음성에 해당하는 음이 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가 탈락해서 숨 플러스 에가 되고요. 이어적 뭐야 짝특기를 왜 이렇게 많이 읽어? 미쳤네. 그 다음에 이어적기에서 뭐가 돼요? 수매가 됩니다. 수매. 그럼 여기서 우리의 포인트는 뭡니까?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올 거는 일단 요거 어두장군, 그 다음에 요거 명사형 전성어미, 몸 좋아 지켰어 안 지켰어? 몸 좋아 지켰어. 그 다음 여기 무슨 적기? 이어적기. 이렇게 우리가 문법 이 수매 하나에 어두장군, 그 다음에 명사형 전성어미, 모음자 지켰음, 이어적기 이렇게 4개나 들어가 있죠. 외우면 되고요. 날로 수매, 편안케 하고절, 따름, 인이라니까 이어적기. 이렇게 하고요. 마지막 무슨 정신? 열심히 사용하세요 해서 실용정신, 실용정신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와우, 필기 정말 많았다. 다시 한번 선생님이 총 몇 문장? 4문장인데 요 4문장을 선생님이 다시 한번 천천히 문장별로 선생님 정리해 볼게요. 갑니다. 첫 번째, 세종 어제 훈민 정음. 여기서 생, 엉, 쨍, 동국정시 한자음 표기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첫 번째 문장 갑시다. 나란 말씀이 여기서 나올 거 무정명사 뒤에 관형격 조사 시옷, 말씀, 의미, 축소, 주격조사 이어적기. 중국 에, 현대국어의 와, 과에 해당하는 비교, 부사격, 조사, 달아, 리을, 이응, 활용. 현대국어는 리을 활용. 요 중국 에에 해당하는 게 시험에 나올 수 있어. 요 에와 똑같은 걸 찾으시면 뭐라 적어야 돼? 사가는 배와 다르다. 이런 거에서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문자, 짜, 동국정시 한자 표기, 와로, 공동격 조사, 서르, 모음 조화 때문에 오 안 쓰고 으 썼다. 사마띠, 팔종성법, 아니할시, 리을시 때문에. 여기까지 첫 번째 문장 자주정신. 이런 전차로 어휘 소멸, 어린, 의미 이동, 백성이, 주격조사 이, 니르고저, 두음법칙 적용 안됨, 할바가, 주격조사 짝대기, 있어도, 마침내, 저 플러스 형태상은 주격조사지만 이때 짝대기는 관형격 조사로 쓰였다. 뜨들, 어두장군, 이어적기, 실어, 펴디, 구개음화 적용 안 된, 못할, 놈, 사람인데 지금 남자니까 의미 축소, 주격조사 이, 그 다음 이어적기, 많다, 내가, 주격조사 짝대기, 이를 윙, 동전시 표기, 어여삐, 의미 이동, 녀겨, 두음법칙 적용 안 됨, 애민정신, 새로 스물, 원수모마 적용 안 됨, 8글자를 만드니. 창조정신, 사람마다 하여여, 각자 명성, 수비 쉽게 익혀 날로, 수매, 명사형 전섬이 음인데 앞에가 음성이니까 모음조화 지켜서 음이 쓰였고, 어두장금 쓰였고, 그 다음에 이어적기 됐죠.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이어적기, 실용정신. 요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아이고야 힘들다. 자, 여기 쓰인 거에서 우리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뭐예요? 다시 한번 보면 무슨 정신 총 4개가 쓰였죠? 첫 번째 자주정신, 두 번째 애민정신, 세 번째 창조정신, 네 번째 실용정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문제 가볍게 보면 다음 중 현대고에 사용하지 않은 의문 찾아보자. 뭐 아래야. 그 다음에 순경은 비읍 이응 요거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의문의 차이, 어두장군 쓰였는데 지금 된수로 바뀌죠. 이렇게 어두장군이 쓰였지만 지금은 그냥 안 쓰인다. 비분절 의문 뭐야? 이렇게 성조 표시했다. 방점 찍어서. 그 다음에 표기상 차이점, 얘는 이제 이어적기 했죠. 얘는 끊어적기 하고요. 그 다음에 의미 이동. 자, 어린은 뭡니까? 어린은 의미 이동. 사람, 놈은 의미 축소. 그 다음에 어여삐는 얘는 뭐예요? 의미 이동.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주격조사의 차이점 뭐 어렵지 않아요. 백성 뒤에는 이, 그 다음에 바,
짝대기. 얘는 짝대기인데 얘는 밥불러 짝대기죠. 우리는 가를 쓴다. 이렇게 받침이 있으면 이, 없으면 가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쏨에 명사형 전섬이 옴, 음이 썼다. 모음조화에 따라서 현대고는 모음조화 상관없이 음이 쓰인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종어제 훈민정음 특징은 뭔가 교시 가르치는 거고요. 설명적이고요. 훈민정음의 창제 정신 네 가지 자주 그 다음 또 뭐죠? 애민 실용 자주 애민 그 다음에 창조 실용 정신 들어간다. 15세기 중세고의 특징 들어가고요. 해제는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좋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중세고의 특징을 파악하고 용비어천가에 나타난 거 현대고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우리가 또 봅시다. 아이고야. 뭐 들어가죠? 여기까지 합시다. 뭐 끊어서 하나. 어차피 여러분들은 쉬면서 보면 되니까 나만 힘들면 되잖아. 그지? 자, 일단 뿌리 깊은 남근 잠깐 볼게요. 불휘가 깊은 선생님 뿔휘 먼저 볼게요. 뿔휘는요. 주격조사가 생략됐어요. 왜냐하면 아까 기억나요? 요 휘의 위는 우 플러스 반모음 이니까 반모음 이나 모음 이 뒤에선 주격조사 생략된다 해서 불휘는 불휘 플러스 주격조사 빵이다. 그 다음에 깊은 이어졌겠지. 남근 자 요거 줄 치세요. 자 요거 선생님 필기 좀 할게요. 이거 우리가 뭐라 하냐면 기역 고경어 아니면 기역 덧생김 체언이라고 하는데 덧생기다 없었던 게 생기다 덧생긴 체언이라 그러는데 자 이게 뭐를 얘기하냐면요 어떤 체언 나모라는 체언 뒤에요 트리야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이렇게 오면요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요거 앞에 모음이 탈락하고요 여기 사이에 기역이 덧생겨요. 첨가할게요. 덧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오가 탈락해서 네모만 남고 기역이 오죠. 해서 남근 요렇게 됩니다. 오케이? 요거 우리가 기역 덧생긴 천이라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쓰인 거예요. 그 다음에 바람에 요 바람에는 어떻게 하죠?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바람 플러스 부사격조사 에 이렇게 바람에 근데 이때 이 에는요 원인을 상징합니다. 바람이라는 원인 때문에 아니 밀시는요 밀리다라는 뜻이에요. 안 밀리다 안 밀리기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안 밀리기 때문에 꽃이 좋고요. 자 꽃 좋고 자 그럼 여기서 곧동가 쳐봐. 혹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거 기억나나? 우리 종성표기는요 뭐라 그랬죠? 팔종선법도 있지만 선생님이 종성부용 초성도 있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지읒은 팔종성에 해당하지 않잖아. 그래서 종성 부용 초성의 방법으로 받침을 썼죠. 한마디로 뭐야? 그냥 초성에 쓰일 수 있는 모든 자음을 다 받침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흔들리기 때문에 꽃이 좋고도 보면요 사실은 원래는 이 단어예요. 좋다 히읗 이렇게 도코인데 축약된 거죠. 축약 거센 소리 대기 꽃 좋고 여름은 열매야 열매가 많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문법적인 걸로 나올 수 있는 거 볼까요? 불휘에서 주격조사 빵 깊은 이어적기 남근은 기역 덧생긴 체언 바람에서 이 부사격조사의 원인을 나타내는 그 다음 이어적기 밀시 때문에 꽃 종성부용 초성 좋고 원래 이렇게 축약됐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럼 세미는 뭡니까? 세미는 요 셈 플러스 주격조사 이가 쓰였습니다. 왜 앞말에 받침이 있으니까 얘는 주격조사 이가 쓰였어요. 그 다음 깊은 이어적기 물은 자 물도 이어적기인데 원래 우리가 물은 원래 현대고를 얘기하면 물이죠. 이렇게 물 플러스 은이죠. 근데 우라 안 쓰고 으라 썼으니까 아까 우리 했던 거 기억나요? 원순 모음화가 적용됐다 안 됐다? 원순 모음화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셈이 깊은 물은 이어졌겠고요. 가말에도 마찬가지인데 가말에도 원래는 가뭄이야. 가물 플러스 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부사격 조사인데 얘도 뭐야?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예요. 가뭄에 안 그칠시. 안
을시 긋다 안 그 기본형이 긋다야 치읓 긋 플러스 을시야. 즉 다시 얘기하면 뭐야?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안 그쳐 안 말라. 그래서 내 희를 이루어. 이 희는 요거 되게 중요하죠. 히읗이 들어가죠. 이걸 우리가 히읗 종성체언이라 그래. 히읗 종성체언. 어떤 명사는 뒤에 히읗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하면 히읗이 나타나서 내 희가 됩니다. 그래서 히읗 종성체언. 시냇물을 이루어 발 아래 간다. 자, 발 아래인데 이것도 중요한데 바랄이야. 바랄은 바다고 플러스 이때 애인데 요때 애도 뭡니까? 요때 애도 부사격 조사인데 이건 원인이 아니라 목적지입니다. 목적지. 그래서 바다에 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의 문장에는 부사격 조사가 총 3개가 쓰였어요. 처음에 뭐가 쓰였습니까? 바람에. 두 번째는 가뭄에. 세 번째는 발 아래인데 이때 부사격 조사 중에 쓰임이 다른 하나는 바로 발 아래입니다. 발 아래는 원인이 아니라 목적지고 나머지 두 개는 원인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고. 아직 해석 말고 일단 문법적인 면만 잠깐 보면 가볼까요? 다시.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밀시 꽃 좋고 여름 많다. 그래서 문법 나올 거 불휘 뭡니까? 주격조사 빵 깊은 이어졌기 남근 기억 덧생긴 체험 바람에 부사격 조사 에 쓴 다음에 이어졌기 했는데 원인의 부사격 조사다. 아니 밀시 때문에 곧 뭡니까? 종성부용 초성으로 받침 표기했다. 그 다음에 좋고 축약됐다. 그 다음에 열매가 많다. 샘이 깊은 물은 샘이 주격조사 이. 그러면 불휘와 샘이에는 같은 주격조사가 사용됐다면 아니죠. 그 다음 깊은 이어졌기 물은 이어졌기 됐고 원순모마 적용 안 됨. 가말에 이때 부사격 조사 원인을 나타내는 에 부사격 쓰였다. 아니 긋을시 내희 히읗 종성체언 이로 발할에 목적지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문법적으로만 해석했고요. 요거를 우리가 문법 말고 어떤 의미로 보면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요. 튼튼하겠죠. 바람이라는 시련에 안이 쓰러져요. 그래서 꽃도 좋고 많은 열매 맺힐 거예요. 마찬가지로 샘이 깊은 물은요. 가뭄이라는 시련에 안 말라요. 그래서 시냇물 위로 바다 갈 거예요.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와 샘이 깊은 물은요. 우리 튼튼한 조선이에요. 우리 튼튼한 조선은요. 바람과 가뭄이라는 시련에 안 말라요. 안 쓰러져요. 그래서 꽃 좋고 열매가 많고 시냇물 위로 바다에 가듯이 영원히 발전할 거다. 이런 뜻입니다. 내용상은 한마디로 조선은 영원히 발전할 거다인데 문법적으로 이렇게 정리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125장까지 일단 해야 되는데요. 여기는요. 우리가 뭐가 많이 쓰였냐면요. 여기는 우리가 높이법이 좀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요거 잠깐 볼게요. 갑니다. 천세 위에 미리 정하샨 이렇게 일단 자를게요. 자, 천세 옛날 우에 우의 자 우인데 이때 애도 보면 여기 봐봐. 여기도 보면 우 히읗 플러스 의잖아. 근데 이 의가 의로 해석하면 안 되고 애로 해석해야 돼. 애. 옛날 애. 천년 전에 이런 뜻이야.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제할 때 아까 훈민정음에서 저 플러스 형태상은 주격 조사인데 이거 관형격 조사했잖아. 마찬가지야. 형태상은 관형격 조사의 형태지만 이건 부사격 조사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 오케이? 그리고 요거 히읗이 와서 히읗이 뒤에 붙었기 때문에 요걸 뭐라 그래? 또 히읗 종성 체언이다. 아까 했었죠? 내 희를 이루어. 우리 여기 요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내는 시냇물이라는 명사 우는 위에는 시냇물이라 위라는 명사인데 뒤에 모음을 시작한 조사했기 때문에 뒤에 히읗이 살아온 겁니다. 해서 히읗 종성 체언이다. 다시 천세 전에 미리 정하샨. 자, 샨 똥말 쳐야겠죠. 샨은 뭐야? 정하 샨 신이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합니까? 샤는 샤에다가 뭐가 됩니까? 샤에다가 그치 주체 높임 선어머미죠. 그 다음에 여기에 1인칭의 선어머미가 원래 들어가요. 원래 5 플러스 니은인데 요게 탈락돼서 그냥 의미 없어요. 그냥 요 샷만 아시면 돼요. 우리는. 그래서 샷은 뭐야? 주체 높임 선어머미인데 그럼 여기서 주체가 누구야?
천세전에 미리 정하신 분이겠죠. 누굽니까? 요 앞에 누가 정했겠죠? 이성계와 이성계의 조상과 이성계 아들인 이방원까지입니다. 원래 이거 용벼천가가 이게 세종대왕님 때 만든 거예요. 훈민정음 창제하고 나서 훈민정음 테스트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왕 만들 거면 우리 조선 잘 만들었다, 옛날 왕들 멋지다, 이걸 칭찬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성계가 왕이 되고 나서 고민한 거예요. 이성계가 조선세였죠? 그럼 이성계 아버지는 뭐야? 고려시대 때 신하였겠지. 그러니까 이성계가 이런 생각을 한 거지. 아, 나는 왕인데 우리 아버지는 신하네?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이성계가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고조 할아버지까지 다 왕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6명의 왕을 얘기해요. 해동육룡은 누구라고요? 그 6명의 왕. 괜찮니?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성계겠네요. 그래서 이성계가 천세, 옛날에 미리 정하신, 여기서는 이성계로 해석하면 되겠네. 왜냐하면 이제 한양을 만들고, 원래는 그 용벼천가 보면 해동육룡이 태어나셔서 하늘일바다 이거 있거든. 그 해동육룡은 우리가 이제 그 6명의 왕이고요. 여기서 이성계로 해석합시다. 자, 이성계께서 천세 전에 옛날에 미리 정하신, 그럼 이때 사는 누굴 높여? 주체 이성계. 여기에 없는 이성계를 높이겠죠. 그죠? 정하신 한강 북쪽에다가 누인계국 하셔서 어진 마음으로 나라를 세우셔서, 이때도 샤가 나왔네. 주체 높임. 샤 뒤에 뭐가 쓰였을까? 어진 마음으로 나라를 세우셔서. 이때 샤도 뒤에는 아마 아라는 게 있었을 거야. 그치? 왜요 선생님? 샤 뒤에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마어미가 와야 되니까 이때 샤도 똑같이 이성계 누군가 여기다 그냥 쓸게요. 이성계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요 샨도 누구 높여요? 이성계 높이고요. 샤도 누구 높여요? 이성계 높이습니다. 그래서 어진 마음으로 누인계국 나라를 세웠더니 그 복이 끝이 없으시니. 이때 시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끝이 없으시니. 이것도 주체 높임이죠. 그죠? 이것도 주체 높임. 여기서도 누구 높여요? 그러면 여기서도 주체 높임에서 이성계를 높이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복이 끝이 없으시다. 누가? 이성계 복이 끝이 없으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니까 여기서도 이성계.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문장에서는요, 결국 뭐가 포인트입니까? 첫 번째 문장에서는 주체 높임 선어멈이 샤, 샤, 시가 쓰였다. 물론 샤와 시는 뒷말의 첫 소리가 모음이면 샤, 자음이면 시, 요거에 따라 달라지지만 여기서 높임의 대상은 다 이성계가 똑같다. 그 다음에 우휘에서 뭡니까? 의는 형태는 관역격 조사 형태지만 부사격 조사로 쓰였고, 우휘, 히읗, 종성, 치연이 쓰였다. 이렇게만 알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 갑니다. 성신이. 자, 성신 이제부터 주체입니다. 훌륭한 후대 왕들이 뭐 하셔도, 훌륭한 후대 왕들이 이으샤도. 자, 샤 동그라미. 이것도 주체 높임이죠. 이때 샤는 누구 높여요? 성신 높이죠. 그죠? 훌륭한 후대 왕들이 이으셔도 경청근민,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부지런히 다스리 샤, 이 샤도 주체 높임 선어범이죠. 누구 높여요? 성신 높입니다. 성신. 그래서 우리 훌륭한 임금께서 하늘을 뭐하고 공경이 잘 다스리고 하셔야 나라가 더욱더 이 시는 누구 높일까요? 이때 시는 주체 높인 선어범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야? 성신 높이겠죠? 성신께서 열심히 잘하셔야 나라가 더욱더 굳어지실 것입니다. 이 동그라미 이는 상대 높임 평서형이죠? 이때 상대 청자 누구야? 얘도 성신이에요. 얘도 후대왕 성신. 이때는 청자인 성신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주로 높임법이 많이 쓰였네요.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음 가볼까요? 그러니까 임금 하. 이때 하는 혹격조사, 높임의 혹격조사야. 누구 시여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때 하는 혹격, 높임의 혹격조사다. 그래서 이때 하는 누구 높여요? 앞에 임금. 다시 얘기하면 임금 이퀄 후대 왕들 얘기합니다. 임금들아 아르쇼셔. 이 쇼셔는 현대국어의 하쇼셔체야. 하십쇼체에 해당하는 하쇼셔체. 이런 거 그냥 외우면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현대국어의 상대 높임의 선어말어미 말고 현대국어의 하십쇼체에 해당하는 하쇼셔체야. 그래서 임금께서 후대 왕들아 왕들이시여 들으쇼서
뭘 들으란 얘기야? 뭘 알란 얘기야? 낙수의 사냥만 가셔 하나비를 믿으니까 이게 뭐냐면 옛날 중국의 태광왕의 어떤 그 이야기인데 중국 태광왕의 할아버지가 우왕이었는데 우왕이 정치를 되게 잘했나 봐. 그 조상이죠. 그래서 그 할아버지 믿고 어때 왕위를 물려받아서 계속 사냥만 다녀서 쳐놓은 거야. 꽤 놀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신하들이 이러다 나라 망하겠다. 그래서 태광왕이 뭐합니까? 태광왕이 사냥 가 있는 동안에 성문을 닫아서 왕을 폐위시켜. 그러니까 이거야. 후대 왕들 알아라. 너희도 태광왕처럼 너희들 조상. 그래서 조상 누구야? 바로 위에 있던 이성계 같은 이런 조상만 믿고 너희도 낙수 같은 곳에 사냥만 다닐 거냐? 태광왕처럼. 너희도 태광왕처럼 사냥만 다니다 어떻게 된다? 잘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타산지석이죠. 그래서 본받아서 절대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야. 그죠? 그다음에 이거 뭐야? 상대 높임. 어떤 청자 높이죠. 그래서 청자 누구야? 성신이죠. 성신 높였고 이게 의문형이기 때문에 it을 썼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해석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다시 우리가 다시 이거 두 번째 125장 정리하면 여기서는 우희가 나오겠죠. 히읗 종성체형. 그다음에 샤 시는 이성계 높인다. 그다음 두 번째 성신 후대왕이 이어받을 샤도 경청미야 샤야 구두 실 거예요. 그래서 샤샤시는 성신 높이고요. 이는 청자인 상대 높임 성신 높입니다. 그다음 쇼셔 이거는 하는 높임의 혹격조사. 쇼서는 하쇼셔체를 통해 앞에 임금 높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를 믿을 it은 청자인 임금을 높이는 겁니다. 이렇게 높임법이 주로 포인트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요 용비어천가에서는 주로 높임법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용비어천가 현대고의 차이점 요런 거 썼다. 현대는 안 쓴다. 성조 표시해서 방점 찍었다. 안 찍었다. 이어적이 됐다. 현대는 끊어졌게 한다. 하다가 많다다. 지금 하다가 영어로 두 행동하다다. 여름은 열매다. 여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때 계절이다. 주체높임 시샤 썼다. 여기는 시만 썼다. 상대 높임 이 썼다. 여기는 상대 높임 서러움이 없다. 그 다음에 주격사 이가 쓰였다. 현대는 이 가가 쓰인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면 되고요. 그 다음 용비어천가는 악장이란 갈래입니다. 예찬적, 조선 예찬, 옛날 임금 예찬, 권계, 후대 왕들아 잘해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조선 건국의 위대함과 후대 왕들한테 잘하라고 쓴 거고요. 그 다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훈민정음 창제하고 나서 훈민정음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해제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번 잠깐 볼까요? 국어의 역사성. 스위스 언어학자 소시르는 시간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언어라고 해서 이런 보편적 법칙, 즉 변화의 법칙을 벗어날 리가 없다. 역사성이죠. 즉 모든 단어는 변화하고 어휘 전체 체계나 양상도 변화하다. 작은 시냇물이 모여서 강을 이루고 다시 강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개별적인 단어 하나라도 변화하고 이런 변화가 모여 어휘 전체의 양상도 변화한다. 이런 것은 바로 통시적인 지식이야. 통시가 뭐냐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지식이 현대 국어를 이제 이해하는 데 도움 주기 때문에 다음 예를 보자. 볼까요? 어리둥절하자, 좁쌀, 암탉. 어리둥절하다의 어리에는 어리석다 관련된 뜻으로 포함되어 있다. 근데 현대국어의 어리다 뜻만 이해하기로 그렇지. 어리둥절하다는 약간 어리석다, 어리석어진 것 같다 이런 뜻인데 내가 어리석어진 것 같다 이런 뜻인데 현대국어는 아니지. 어리다니까 뭐 나이가 어려진 것 같다 이거니까 근데 우리가 일반적 어리둥절하다는 내가 좀 멍청이가 된 것 같다 혹은 뭐 당황스럽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옛날의 뜻으로 해석을 해야 돼. 그렇지? 어리다 현대국어의 나이가 어리다 뜻으로 해석이 안 되고 옛날의 어리석다로 해석해야지 이해가 되겠죠. 좁쌀 같은 경우도요. 암탉도 비읍이나 히읗도 옛날에는 어두장군 비읍 시읒이나 그죠? 옛날에는 좁쌀 이렇게 그 다음에 히읗 종성을 가졌던 체언 히읗 종성 체언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언어 역사성인데 그래서 사실은 이 히읗 종성 체언은 현대에도 쓰죠. 현대도 암탉이라고 쓰는데 이게 히읗이 살아서 암탉이 돼서 현대국어까지 계속 암탉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좁쌀 비읍 시읒인데 이게 이제 현대국어에서는 된수로가 돼서 좁쌀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기에 제시된 예와 비슷한 단어들 어리숙하다 이런 거 그지? 어리숙하다. 참 너 어리숙하다. 이게 약간 좀 어려 보인다. 바보 같다. 바보 같다 이런 뜻이죠. 이때 어리다가 어리다 이런 바보 같다. 어리벙벙하다. 똑같은 얘기고요. 휩쓸다. 원래는 휩 비읍 시시였대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좁쌀도 보면 여기 위에 좁쌀도 보면 요 비읍이 아래 받침으로 오고 요게 된소리가 된 게 아닐까 요렇게도 우리가 좀 고민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 휩쓸다도 여기서 원래는 이거잖아. 요 비읍이 앞으로 와서 힙이 되고 여기 된소리가 된 게 아닐까 이런 얘기. 살코기에서 히읗이 살아서 살곡인데 히읗 종성 때문에 살코기. 수탉도 마찬가지로 히읗 때문에 수탉이 됐다. 이런 얘기하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히읗 종성 체언을 선생님이 가볍게 정리하면요. 어떤 체언 명사는요. 예를 들어서 매라는 명사가 있어. 매는 산이에요. 얘는 뒤에 히읗을 숨기고 있는데 얘가 만약에 단독으로 쓰이면 단독이 뭐야? 혼자 쓰이면 그때는 히읗이 안 나타나. 그냥 매가 되고요. 아까 시작했지만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하면요. 그러면 매 플러스 이가 결합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매 그다음에 히가 됩니다. 이렇게 히읗이 나고요. 그다음 기역, 디귿, 비읍으로 시작하는 말과 결합하면요. 그럼 매 플러스 과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신기하게 축약이 돼서 매 콰가 됩니다. 매과. 산과란 뜻이에요. 매과. 요렇게 해서 우리가 모음을 시작하는 조사와 기역, 디귿, 비읍 시작한 말과 결합하면 히읗이 나타난다. 요게 바로 여기 나왔죠. 여기 보면 모음을 시작하는 조사와 그 다음에 기역, 디귿, 비읍 앞에서는 히읗이 나타난다. 요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그 다음 국어인 펼쳐지기는 그냥 읽어보면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중세문법 어려워.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선생님 이거 전에 기본 중세문법 가리킨 선생님 수업한 거 꼭 읽어보시고요. 이거 하나하나 해보시고 어려운 거는 그 아래 댓글로 질문 남겨주면 선생님이 설명해 드릴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